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자들은 한복 안 입었나요? 저희요? 저희는 뭐 굳이 한복까지야 뭐. 네. 뭐 피복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뵈니까 예. 많은 의원들이 정말 곱게 이렇게 단장을 했는데 물론 아니신 분도 있어가지고 저건 어느 계급의 한복이냐 이런 농담을 사는 의원들도 있긴 있었지만요. 갓까지 쓰고 나왔대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단순히 옷만 입은 게 아니라 헤어라든지 메이크업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풀 세팅으로 신경 쓰는 의원들이 많아서 이게 꽤 비용이 들었을 것 같고요. 뭐 기자들은 사실 좀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저 남대문 가면 한복 파는 상가 있어요. 저도 저기 결혼식 때 한 거 있어갖고 입으려면 입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약간 그 새신랑 한복이라서. 그래요? 예. 돛보자로 휘날리면서 한번 이렇게 취재해보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 눈에 띄잖아요. 아니 약간 그러니까 딱 그러면 조용조용하는데. 그러니까 취재원들의 시선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쵸, 취재가 그쵸. 좀 더 용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죠. 옛날에 대통령 기재원할 때 막 수첩 들고 막 이런 소품 문재인 동원하고 대통령 시절에 소품 동원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패션으로 어떤 취재원을 뚫자 이런 거 어때요? 근데 또 보통 괜찮은 또 아이디어거든.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보통 오마이뉴스가 질문하러 간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제 명패도 약간 뒤로 뒤집어 놓고 약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진행자 먼저 한번 선도를 좀 보여주시면. 저 옛날에는 개량 한복 입고 많이 다녔어요. 예. 다음에 날짜 한번 어제 박주민 의원이 또 개량 한복 입고 나가지고 생활 한복 입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톤이 달랐던 거거든요. 한복의 톤이. 그래서 약간 마당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저 이 몰골에 개량 한복까지 입으면 탁 그 이제 신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겠고요. 아무튼 상복 대 한복. 네. 이 장면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상복 잘 입었다 생각합니다. 본인 상이다. 국민의힘 상 치러 온 거다. 네. 왜요? 국민의힘 지금 뭐 상 치러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뭐 약간 골골거리고 있는데 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입고 온 게 아닌가 싶은. 네. 저는 TPO에 꽤 맞는 그런 까만 정장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은근히 약간 입기 싫어가지고 짙은 감청색이나 짙은 회색이나 이렇게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타이 안 한 분도 있고 아무튼 뭐 검정이 아니라 다른 거 색도 있었어요? 묘하게.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상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다 장례식장에 입을 수 있는 정도의 톤이긴 했습니다만 밝은 톤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어제 또 간만에 또 그래서 의원총회 현장에 가봤는데 약간 기대한 그림만큼 막 그렇게 막 딱 그런 건 느낌은 또 아니었더라고요. 네. 우리 곽우신 기자는 국민의힘 취재가 잘 안 되죠. 원래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도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국민의힘이 항의가 과연 국민적으로 잘 먹히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 이후에는 중도를 표방하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여튼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많은 좀 비판과 우려를 사고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본인들 반성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상복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원하는 중도층에 가닿을 수 있는 이야기였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야기 하니까 댓글창에 벌써 기자님들 둘 다 틀렸으니까 제작진한테 커피 쏘라고 댓글이 있는데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아니 근데 장동혁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한 10%는 되나요? 거의 없었을 거. 아니 저 진짜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안철수 의원을 얘기를 했을 땐 사실은 뭐 틀리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거였는데 김문수는 뭐 확신에 찬 김문수였거든요.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근데 보니까 원내에서 그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게 물론 결과적인 취재입니다만은 기류가 없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장난 삼아서 MBC 돗자리배 예측도 했지만 언제부턴가 시사평론이 이상하게 무슨 예언대회 비슷하게 가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재밌으라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예언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심심한 사과의 의미로 제가 오늘 간식 가져왔습니다. 이따 그래요? 드십시오. 아직 남아 있을까? 네. 있습니다. 진행자 말씀을, 몫은 반드시 남기신다는 없대잖아 지금 말씀을 PD가. 하고 계시는데요. 없기만 해봐 그냥. 다만 그 장동혁 체제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저희의 이제 예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종언과 같은 상징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사실 뭐죠? 저희 같은 이제 이 매체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보수 정당과는 거리가 완전 가깝다고 좀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수 정당의 가장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수 언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조선일보를 위시로 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꽤 오랫동안 봐왔고요. 제가 처음 이런 정당 출입을 했을 때도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의원들이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 그날 조선일보의 사설가 혹은 기조의 기사들을 읽고 나와가지고는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풍경이 바뀌어서 특히 계엄 이후인데요.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투사해서 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봤고 그 트렌드들이 정말 바뀌어서 심지어는 결과까지도 뒤집어 놨다. 물론 8대2라고 하는 아주 룰 세팅에 가장 기본적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실패와 종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읽을 때 기본값으로 좀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뭐 장동혁 대표 사실 당선된 직후부터 바로 이제 이게 미디어의 승리다라고 하면서 유튜브 분들한테 일종의 감사 인사를 한 거죠.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짠물이었는지가 약간 좀 모호했는데 짠물 이론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1차 결선도 1차에서도 1등이 장동혁이었네. 아 실제로 가서도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이었지만 당심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훨씬 이겼네. 이걸 보게 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 구조 자체가 소위 말하는 혁신파라든가 개혁파 혹은 이제 찬탄파들이 자리매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이미 구조가 갖춰졌구나. 이게 좀 증명된 선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한복 대 상복으로 했으니까 패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속옷 패션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의원들이 그 영상을 열람한 다음에 참 구두 설명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구두 설명 다 들으셨죠? 예. 워딩이 굉장히 정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이 27년 검사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 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적절치 못한 이야기인데다가 뭐 굳이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얼마나 좀 뭐라고 할까 적나라한지가 잘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이제 체포 구인영장 집행 실패라고 하는 것은 좀 특히나 이제 서울구치소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지점에서 물어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12.3 내란 이후로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에 상당 부분을 포기를 했거든요. 이해는 보통 논리와 상식에 기초해서 하는 건데 이 영역 밖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될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포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래요. 아무리 왜 그랬을까를 이해하려고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곽우신 기자는? 그러니까 뭐 합리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좀 넘어선 게 많은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국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렇게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한 건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건지 참 뭐 그러니까 이 정보 자체가 약간 노이즈란 느낌도 들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많이들 분노도 하시고 진짜 윤석열 나쁜 사람 이렇게 공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피로감을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 상황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확인을 한 것도 진짜 약간 일종의 거짓말 논란도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때 이제 그 집행을 할 때 거부를 할 때 뭐 떨어져서 내가 다쳤니 뭐 병원에 가야 하는 이런 거 이제 그 사실이 좀 확인된 것도 있는데 보면 또 거짓말 논란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뭐 아니던데 보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체 이 사람은 진실을 뭘 말을 하긴 하는 건지 뭐 아무튼 일말의 진실이라도 있는 거지 지금까지 뭐 해명을 하고 얘기함에 있어서 아무튼 여러모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 저만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시청자 청취자분들 똑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존귀함의 의식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속옷 차림으로 반항을 했다. 그럼 이건 자기 존귀함의 표현인가요? 정반대 아닙니까? 도대체 그래서 도대체 이 일관성이라는 게 뭔가 아예 그게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처음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잠깐 옷을 벗었던 거에 불과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진짜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논란까지 오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와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모욕주기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법 집행에 순수하게 따르거나 혹은 적절한 절차에 따랐다라고 한다면 오지 않을 논란인데 이상하게
문제를 논점을 흐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적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최순실 씨와의 본인을 또 이야기하면서 구분짓게 하고 있던데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정당하게 치러진 모든 선거들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과 같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이야기하니까 그때 환경미화 노동자분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방송에서는 차마 그걸 인용을 못하겠는데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 당시에 윤석열 수사팀장은 그런 상황을 굉장히 열심히 언론 플레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그 윤석열 정부 처음 시작했을 때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키워드 가지고는 굉장한 표몰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쭉쭉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갈등 어느 수준이라고 좀 보십니까? 김은지 기자가 보시기에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지금 입법 청문회도 일어나고 그리고 의원총회도 하고 뿐만 아니라 좀 내용들 정리할 거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9월 7일 정도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물론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하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되어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청은 행안부 쪽으로 가는 걸로 대충 가닥이 잡혔다고 하죠. 어제 이제 박지원 의원이 가장 먼저 일보를 하면서 그 내용을 리크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 수사권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사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이 보안 수사권이지 결국 수사권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드는지보다는 그 논쟁을 중심으로 이것을 좀 보는 것이 처음부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대원칙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문정 검사장의 굉장히 거친 언사라고 하는 것들이 좀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게 되는 건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심지어는 큰 틀에서 수사권 조정이 어긋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왜 그러냐라는 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리면서 이야기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도 건강하다고 봐야 될 점도 있고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디테일도 그렇고 몇 가지 좀 중요한 구조적인 틀에서 이견이 있는 거는 맞고, 다만 이 이견이 있는 것 자체를 갈등이다, 일종의 파워 게임이다, 이게 무슨 정성호 장관이 검찰에 포섭이 돼가지고 뭐가 어떠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특히나 당정대에서 이견이 있어서 이 갈등을 크게 부각시키려고 보수언론에서 많이 좀 이렇게 보도하는 과장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토론을 하고 분명히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실제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서로 상호 견제를 하면서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는 목적 자체가 그만큼 기소권이 남발되지 않고 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게끔 하기 위한 건데, 그 목적성에 맞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해외 사례들도 놓고 여러 입법례를 보고 비교 분석하면서 가는 게 너무 타당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조금만 이견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개혁에 방해자다라고 몰아가는 것도 문제인 거고, 또 저 이견을 낸 거 가지고 이게 누가 진짜 찐명이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의중은 어떨 것이고 구상호 정무수석이 괜히 또 한마디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너무 갈등이 부각되는 측면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 조금 감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논리를 보고 실제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토론하면서 짜져갈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너무 날 세울 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또 몇몇 분들은 혹시나 이러다가 검찰 개혁이 좌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조금 과한 말도 나오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그런 갈등에는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검찰 개혁 방향과 내용은 더 이상 토론거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검찰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것 아니냐,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과 그게 아니라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어제 오늘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그 앞서서 가지고 돌아가서 보면 한 20년 넘게 진행되었던 이야기들이고, 그 디테일들. 국회 때마다 사개특위 맨날 만들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큰 틀에서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라는 원칙에는 다 동의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한 일견을 보면 그것조차도 아직 합의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 논란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경찰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들은 보안 수사 요구권이나 혹은 자치경찰제 이런 논쟁들로 옮겨가야 되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식으로 해서 경찰에 대한 견제권의 그 방법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검사만이 오로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논쟁이냐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기소와 수사 분리권에 대한 틀을 흔드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이 공청회 가서 한 발언을 가지고 공봉숙 검사인가요, 이름이? 오늘 아침에 또 권태호 한겨레 기자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제 그 검사가 이제 이프로스에 올려서 이제 그 임은정 검사장을 비판을 했는데 초점은 역시 보안 수사권 존폐 문제로 딱 맞춰져 가지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검찰 내부의 관심사는 딱 그거다.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9월 25일 본회의 처리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은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건 후순위고 나중에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의 공청회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약간 뭐 굳이 말하자면 과한다는 발언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또 뭐 임은정 검사의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본인이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이랄까 의지도 있다 보니까 또 막 그 발언이 약간 과한 것도 많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임은정 검사가 뭐 못할 말 했냐 또 막 그렇게까지 원래 또 그런 말 하라고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막 너무 부각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묘하지 않나 약간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임은정 검사 그런 말씀 하라고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그 자리에. 그거 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삶의 궤적을 보면 그런 사람이다라는 취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스타일이다. 예. 근데 과한 말은 맞죠. 게다가 실명을 이제 꺼내가지고는 5명을 딱 찍어서 적이다라고 하는 순간은 사실 좋은 논쟁을 하기는 어려운 지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의 근데 임은정 검사의 절박함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삶의 살아온 궤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임은정 이제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게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 사실은 축사 정도의 인사를 하기로 했었었는데 이제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토론자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훨씬 더 좀 우려하고 있고 그것이 좀 거칠게 나온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임은정 검사께서 이제 어쨌든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진정성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말인 건지까지 조금 더 차분하게 고려하고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 말 한마디가 되면 보도가 막 되고 또 이게 과하게 노이즈가 끼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검찰 개혁 관련돼 있는 중요한 게 아니라 격가지들의 다른 식으로 또 이야기가 번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뭐 잘 정리했으니까요. 뭐. 조금 전에 그 성일종 의원이 이 얘기하더라고. 나경원 의원이 그 법사위 간사가 된 건 배치가 아니라 자원이다. 맞습니까? 자원한 거예요? 자원. 지원했다. 지원을 직접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청을 하고 수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왜냐하면 법사위 간사 찾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성일종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보다 전투력이 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평가를 하실까요? 전투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봐야지 알 상황일 텐데요.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간사의 카운터파트는 여당 간사이거든요. 그렇죠. 김용민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무언가를 일합을 겨룬다라고 본다면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겨룬다라고 하는 그 구도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간사가 선임되자마자 본인이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몇 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이 인선이 적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이 싸움만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 이제 김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아서 이른바 빠로 사건을 오히려 본인이 막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 생각을 해봤는데 15일인가 결심 공판이 있거든요. 혹시 이걸 의식해서 아니 저는 그렇게 아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재판을 앞두고 뭔가 하는 어떤 그런 고도의 정부적인 게 아니냐 감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 사진이 본인에게 그렇게 돌아올 줄 몰랐는데 뭐냐면은 그 본인 그러니까 사실 그 노릇을 발못
그거가 그냥 일명 네, 빠루. 네, 예, 그게 패스트트랙 사건 때. 네, 그때 이제 그걸 사용한 거가 국민의힘 쪽에서 사용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서 안에서 네. 걸어 잠근 거고 그거를 열기 위해서 경위들이 네,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를 들고 하면서 거 봐라 저들이 이걸 들고서 우리를 이렇게 탄압한 거다라고를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들고 갔던 건데 그게 이 빠루 여사라는 별칭이 붙으면서 본인의 또 상징적인 그런 별칭이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발목을 잡는 사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이거 내가 해서 쓴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 이게 되는 이참에 거거든요. 그걸 털고 가고 이참에 그걸 털고 가고 재판부의 어떤 심증을 희석시켜야 된다. 이런 목표를 깐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항상 뭔가 본인이 약간 버튼 누릴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빠루여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오선식이나 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런 것도 뭐 고려를 안 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예. 네, 그리고 그 재판 너무 길어진 건 사실이어가지고 재판부가 너무 여러 번 바뀌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심증 형성이라고 하는 게 이 단기간에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재판부도 오랫동안 이 기록을 계속 쌓아가면서 본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근데 뭐 이분이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법사위 간사에 적절한가 해서 율사 출신 중에서 골라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 법에 약해. 항상 느끼는 건데 제가 이번에도 팩트체크 기사 하나 썼거든요. 노란봉투법 뭐 세계 유례가 없는 기형 입법이다. 그래서 뭐 유례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입법례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과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카운터 파트너로 방어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수랑 이 파이터 기질로 찾다 보니까 해서 안 친 거지. 되게 막 정교하고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법사위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짚고 마무리하죠.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이 이제 며칠 있다가 처리가 될 거예요. 뭐 처리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네, 11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리 여부는 관심사가 아니고 저는 관심사는 이거라고 보는데 성동 불패가 깨질 것이냐 안 깨질 것이냐. 영장이 나올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영장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나와야 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고 이게 뭐든지 확언하지 말고 이제 한나의 길을 열어놓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쌓인 증거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뇌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데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도 입을 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중간에서 이것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만이 아니라 그 지금 사진, 그러니까 재정국장 배우자인 재정국장의 사진도 나와 있고 그리고 메모,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본인도 만나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안 받았다라고 할 뿐이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증거들을 재판부가 좀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그러니까 말 맞추거나 상대의 진술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들에 대해서 네.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결국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그 부분이 핵심인 거거든요. 도주 우려나 이런 것보다는. 근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뭐 통화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대포폰 사용. 네,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형박스 사진이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 돈의 출처가 그럼 어디로 간 거냐? 분명히 2시간 전에 찍어놨는데 만약 돈을 안 받았다. 그 돈 어디 갔는데? 그거 다시 회수를 한 건지.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적극적으로 뭐 진술 거부권도 쓰지 않고 진술도 하고 뭐 심사 나가겠다 하고 있으니까 뭔가 뭐 본인이 할 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까지 나온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사 자체가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저 증거인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좀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 뇌물 사건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이 돈의 행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관봉이 아닌 이상해야 출처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방을 찾기 어려워서 아니라고 잡아댈 경우에는 사실 면밀한 증거를 들이대고 형사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판단은 아닐 수 있는데요. 특검이 우선은 11일 날 지금 표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 이제 청구 실질 심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를 어떤 식으로 좀 낼지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마 보통은 이제 메인 혐의 말고도 다른 것들을 좀 붙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뇌물 사건 관련해서 특신 상황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그 돈 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진 적이 있었어요. 성일종 사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성완종. 성완종 리스트. 죄송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동생분이시죠? 네. 제가 이름이 헷갈렸네요. 이때 정말 많이 그 유행했던 단어가 특신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신뢰할 만한 상황 해서 뭐냐면 확증까지는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기된 정황을 그러니까 종합을 해볼 때 특별히 신뢰할 만하다 하고 한다면 그 혐의 입증으로 간주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큰 거 한 장, 그죠? 메모까지 있고 사진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재판부 이거는 이제 그 기소가 됐을 때 얘기겠죠. 재판부에서 돈이 전달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입증할 수 있는 물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고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게 그래서 받았다고 쳐요. 어디다 썼는지가 지금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어디에 썼는지가 안 나오는 거 일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더 큰 지금 쓰나미일 수 있기 바로 때문에. 그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특검의 수사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가 딱 연결선이 끊어진 거 아니냐, 수사에서.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 상황이 물론 그건 당원 명부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것도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 입당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랑 맞물려 가지고는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고 그리고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네. 이후에 재청구한다라는 계획은 밝혔지만 하고 있지 않아서 거기서 막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인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이는데 사실 뇌물 사건 으로 이제 인신을 확보한다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혐의에 들어가겠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혐의가 뭐냐면 한학자 총재한테 지금 카지노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 정보를 건넸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구속 사유 혐의를 어떻게 지금 특검이 붙일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혐의들을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인신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도 관심사지만 통일교 총재에 대한 사법 처리도 상당한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학사 총재도 이제 사실은 수사망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사법 처리에 들어간다 수순이 그렇게 된다면 이제 통일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또 이제 관심. 근데 문제는 국내만이 아니라 그죠? 해외에서 긴그리치 예, 그 굉장히 기고문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통로로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요. 통일교 수사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제 하지만 저희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대거 이 선거를 바꾸기 위해서 당원을 입당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짚어야 되는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정교 분리 아닙니까? 근데 이분 정교 일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그 수단들을 동원해가지고 압력을 행사를 한 거잖아요. 민주주의 적이죠. 예, 명확하게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할 텐데요. 근데 이 정도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수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검 입장에서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거를 덮을 수 있을까, 그만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심사는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이거는 지금 뭐 국회 의석 분포나 이런 걸로 볼 때 통과가 된다고 보고 게다가 본인이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지금은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 영장 발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심사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 진행을 하고 오늘 순서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